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걸어간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물론 선택한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데도 못 가게 된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작가의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갤리온입니다. 저자는 2001년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꿈을 펼쳐보겠다고 병원을 개업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녀는 자신에게 들이닥친 불행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아무것도 못한 채 침대에만 누워있다가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워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으며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그래서 일어나 하루를 살았고 그 다음 날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면서 그녀는 환자를 진료하고 아이를 키우고 5권의 책을 쓰고 강의를 했습니다. 15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그녀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만약 그때 계속 침대에 누워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남은 시간을 잘 쓰는 것뿐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인생을 숙제처럼 살며 스스로를 닥달하는 사람들에게 삶을 좀 더 재미있게 지내보라고 조언합니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마라.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등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지만 가끔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차분하고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때론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던 2월 10일, 바로 위의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대학교 예비소집에 간다고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선 언니가 대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죽은 것이다. 연년생으로 친구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소울메이트 언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났다. 언니가 떠난 뒤 한 달 만에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런데 나는 마음껏 울 수가 없었다. 새벽에 물 마시려고 나왔다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슬쩍 방문을 열어보면 아버지가 울고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다. 다음 날은 어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로했다. 늘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언니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 있으면 자꾸 언니 생각이 난다며 끝내 강원도 공장으로 내려가 버리셨다. 집에서 언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와 큰언니, 남동생, 여동생 모두 언니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모두 자기 가슴 속에만 언니를 묻어두었다. 집안 분위기가 늘 침울했던 그때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버텨야 해.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언니를 대신해 두 사람 몫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의 전부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공부한답시고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내 연습장에는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다짐으로 채워지곤 했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언니가 죽었으니까. 역사학자가 되겠다던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니가 선택한 대학교의 예비 소집일에 그 일이 터졌으니까. 언니가 갈까 말까 고민했던 다른 대학교를 선택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무너지면 안 되었다. 울어서도 안 되는 거였다. 나마저 무너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 걱정 끼치는 일 없게 한 번에 대학에 붙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언니의 죽음을 견뎌내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를 이겨야 한다며 의자에다 끈으로 내 몸을 묶어놓고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면 가위에 눌려 벌떡 일어나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버티는데도 한계치에 이르렀는지 대학 시험을 한 달 앞두고부터 탈이 나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몸은 고된데 잠은 잘 안 오고 계속 체해서 먹을 때마다 토를 했다. 나중에는 이러다 시험을 제대로 볼 수는 있을까 걱정되었다. 결국 시험 당일 마지막 교시에 과학시험을 보는데 세상이 노래지면서 앞이 안 보이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하지만 어떻게 버텨온 1년인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겨우 시험을 마쳤고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게 1년 동안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을 견디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버텨야 할 날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또 버티고 있었다. 내 맘 같지 않은 첫 직장에서 인정받기까지의 날들을 버텨내고 있었고 결혼을 깨버리고 싶은 날들을 버텨내고 있었고 40이 넘어서 병으로부터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게 버티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그저 말없이 순종만 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버틴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들끓어오르는 분노나 모멸감, 부당함 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기대 행동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버틴다는 것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내가 수험생 시절을 버티지 않았다면 의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의과대학에 가지 못했을 테고 첫 직장에서 견뎌내지 못했다면 정신분석을 공부할 생각을 못했을 테고 결혼을 깨버렸다면 지금의 가족을 얻지 못했을 테고 병으로부터 버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책을 쓰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버티면서 삶의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언니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며 내가 죽어버려야 했을 만큼 무가치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누군가에겐 때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배웠다. 만약 버티지 않고 어느 순간 포기해버렸다면 삶이 쉬웠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후회했을 것이다. 사실 정신치료 중에도 버팀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환자들은 끝없이 치료자를 테스트하며 그네들의 분노나 절망을 치료자에게 투사한다. 이를 견뎌내는 것은 치료자에게 있어 매우 힘든 일이다. 자칫 치료자가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치료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치료자는 환자의 분노를 견디고 그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환자를 도울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고 보면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버티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일의 의미와 절박성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하며 결국은 살아남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므로 버티어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버티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라고 말이다. 정말로 때론 버티는 것 자체가 답일 때가 있다. 완벽할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1987년 탈벤 샤르는 21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챔피언이 되었다. 우승한 순간 그는 가슴이 벅찼고 행복했지만 3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은 사라져버렸다. 스쿼시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스포츠도 아니고 선수도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영국으로 떠났다. 하루라도 빨리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었던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고된 훈련을 거듭했다. 그 결과 영국으로 간 지 1년 만에 청소년 메이저 대회의 결승전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과 긴장감에 시달리던 그는 갑자기 발에 쥐가 나더니 팔다리에도 쥐가 나 눈앞에서 1등을 놓치고 말았다. 게다가 1년 가까이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킨 탓에 스쿼시마저 그만두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하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은 그가 운동을 그만두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저서 완벽의 추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모든 교재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하고 모든 리포트와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아야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그래도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항상 최고점을 받았지만 불행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지친 그는 점점 더 불행해져만 가는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과 불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오랜 연구 끝에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완벽에 대한 집착과 강박으로 인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했고 그럼에도 자꾸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늘 불안했으며 그로 인해 삶은 피폐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긍정 심리학을 연구한 그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과거의 자신처럼 불행한 완벽주의자로 살지 말라고 조언한다. 완벽주의를 포기한다고 해서 절대 삶이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삶을 더 즐기면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나는 그의 말에 10분 동의한다.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사는 재미를 모른다. 매일같이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을 다 바치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도중에 삶을 즐긴다는 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놀고 싶지만 내일 볼 시험을 걱정하느라 놀 수 없는 학생처럼 말이다. 문제는 완벽주의자들에게는 매일이 시험이라는 데 있다. 심지어 그들은 매일 100점을 맞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아이고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건 실례다. 그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사람들에게 바로 외면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꿈꾼다. 대학교 입학 전에 대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취업 전에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엄마가 되기 전에 엄마 될 준비를 마치고 싶어 한다. 결혼도 아파트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이는 애를 낳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럴 땐 어떡하지? 저럴 땐 어떡하지? 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수록 준비 목록은 더 늘어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느라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계속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모든 위험성을 예측하고 예방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60점만 넘으면 되지 뭐 하는 사람의 준비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60점만 넘으면 똑같이 필기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굳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며 불안에 떨면서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60점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 없다. 회사가 원하는 스펙을 다 채우려다 보면 최소한 30대 중반이 넘어야 취업을 할 수 있을 테고, 아파트를 산 뒤에 결혼하려면 4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60%만 채워졌다고 생각되면 길을 나서보라. 어느 날 까마득한 여자 후배가 한숨을 푹 쉬며 나에게 이야기했다.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접살림을 차렸는데 정신없이 결혼하다 보니 빠뜨린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야 할 것은 많은데 돈은 별로 없고 그래서 속상하단다. 그릇 하나도 왜 이렇게 비싸냐고 투덜거리는 후배에게 내가 그랬다. 돌이켜보면 나도 돈 걱정을 하긴 했지만 하나하나 직접 사서 없는 살림을 채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다고. 과일 칼이 없어서 큰 칼로 과일을 깎아 먹고 밥주걱이 없어서 숟가락으로 밥을 뜨며 웃던 기억.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돈이 없어 비싼 건 못 사고 싼 걸 샀다가 후회한 기억. 큰맘 먹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먼지만 풀풀 날리는 가구를 보며 골머리를 앓던 기억 등등. 살림살이를 마련하며 생긴 추억도 한가득하다. 가구 몇 점 없다고, 그릇 몇 개 없다고 죽는 건 아니다. 어떻게든 사라진다. 그리고 밥주걱을 사고 과일칼을 샀을 때 마음이 뿌듯했으며 빈자리를 하나둘씩 필요한 가구로 채워나갈 때마다 내 힘으로 뭔가 한 것 같아서 기뻤다. 살림살이를 채워나가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느낀 것도 그때였다. 그래서 후배한테도 이렇게 말했다. 모든 걸 준비할 수도 없었을 테고 아무리 준비해도 살 게 분명 또 있을 거라고. 그러니 조금씩 살림살이를 채워가라고. 서둘러 준비했으면 오히려 집에 안 맞는 가구들을 사서 후회했을 수도 있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이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평생 생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 삶에는 늘 빈 구석이 많았고 그 빈 구석을 채우는 재미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나는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이다.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으면 어떤가. 가면서 채우면 되고 그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인 것을.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행운에 대하여.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전화를 거는 환자가 몇 명 있었다. 밥 먹고 좀 쉬려고 하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린다. 또 그 환자들이다. 선생님, 오늘 동생하고 싸웠어요. 걔가 날 너무 무시해서 속상해요. 많이 속상하겠네요. 어떻게 해요? 뭐 그래도 언니인 제가 참아야죠.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러면 환자는
한층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는다.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나보고 고맙단다. 나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고 아무런 해답을 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들에겐 자기 말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다. 만약 내가 섣불리 당신이 언니니까 참아야죠 했으면 환자가 반발을 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환자가 원한 것은 답이 아니라 자기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답은 환자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 나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줄 때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며 이런 일을 겪는 자신이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내 이야기를 쭉 풀어놓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법을 찾아간다. 더구나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이 차가운 지구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된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손잡아주면 비록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잘 믿지 못한다.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빌미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뜻 이야기하겠는가. 뒤통수 맞을 각오를 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공격받을 각오를 하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걸 가만히 들어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은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해야 하는 시대다. 내 생각을 빨리 이야기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소외되고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사람은 바보라고 불리기 십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야 할까? 왜 우리는 타인을 믿지 못하면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걸까?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어느 날 젊은 좀도둑 3인방 아스야, 고에이, 쇼타는 빈집을 털러 갔다가 별 소득 없이 도망쳐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차가 고장나 그들은 할 수 없이 30여 년간 폐가로 있던 나미야 자파점으로 피신을 하게 된다. 그들은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날치기, 소매치기, 자판기 털기 등을 함께 한 사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나쁜 짓을 그만두고 각자 가전제품 판매점과 부품 공장, 자동차 수리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는데 해고를 당하고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등의 이유로 셋 다 지금은 백수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빈집털이에 나섰다가 나미야 자파점에 숨어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래 나미야 자파점의 주인이었던 할아버지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알고 보니 그 가게는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어 인기를 끌던 곳이었다. 고민이 있으면
그걸 편지에 써서 가게 앞 셔터의 우편함에 넣으면 다음날 할아버지가 집 뒤편의 우유 상자에 답장을 넣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3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좀도둑 3명이 달토끼라는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게 된다. 아스야는 고민 상담에 답해주고 싶다는 고에이와 쇼타에게 말한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지, 가방끈 짧지, 백그라운드도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째째하게 빈집털이나 털고 다니는 정도야.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고민에 상담해 주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지만 고에이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 몇 마디만 써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고마운 일 자주 있었잖아. 이 사람도 자기 얘기를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야. 별로 대단한 충고는 못 해주더라도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건 충분히 알겠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달라. 그런 대답만 해줘도 틀림없이 마음이 조금쯤 편해질 거라고. 작가인 히가시노의 표현을 따르자면 좀도둑들은 타인의 고민 따위에는 무관심하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만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연을 보낸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정신치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나미야 할아버지 말대로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좀도둑일지라도 그저 내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줄 사람이다. 하지만 듣는 직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간에 참견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듣는다는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를 볼 때 1시간에 10명을 보는 게 더 쉽지 1명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굉장한 행운하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기왕이면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실감이 들었어. 나 같은 바보가. 좀도둑 고에이가 상담을 하면서 문득 내뱉은 말이다.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일이다. 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마라. 스마트폰에는 정말 묘한 중독성이 있다. 스마트폰을 끼고 살다시피 하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나 역시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열어본다. 그리고 행여 놓친 문자나 전화가 있을까봐 항상 스마트폰을 보이는 곳에 두거나
안 보이면 찾는다. 휴대전화가 없던 세월이 더 많았고 그때도 잘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새삼 그 중독성에 놀라게 된다. 하긴 지하철을 타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니 오죽하겠는가. 열의 9이 약속이나 한 듯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바삐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살짝 무섭다는 생각도 든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는 법이 없으며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얼마 전 어떤 모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40대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모두가 서먹하게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은 뒤에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우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각자 자신의 세계로 떠나가고 없었다.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으로 부지런히 문자를 주고받는 아이들과 엄마, 그리고 못마땅한 얼굴로 이를 책망하는 아버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가족 식사 중에 그토록 문자를 주고받던 친구와 만나면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다. 마치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체온을 느끼는 일이 영 어색한 사람들처럼 말이다. 이제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부딪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통해 연결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듯 보인다. 더구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다. 대화창을 몇 개 열어놓고 올라오는 문자를 읽고 거기에 답을 남기면 그만이니까 이보다 더 편리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자신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얻게 된다. 즉, 외로움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나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끈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소통 수단인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과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외롭다고 말한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런데 외롭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다고만 하다. 왜 그러는 걸까? 현대사회는 속도와 확산의 시대다. 지구 한쪽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유행이 수초도 안 걸려 그 반대편에 도달한다. 더불어 사람들의 이동도 잦아지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많아졌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갈 겨를이 없어진 셈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진다.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겨져 자란다. 바쁜 부모들은 아이의 양육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면서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에 더 관심을 가진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무척 민감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질수록 삶은 매우 불안정해진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자꾸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타인의 요구에 순응해야 할 것 같은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타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자신을 통제하는 타인에게 분노하며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언제든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타인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 결과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다. 내 짝도 언제 마음이 돌아설지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가 떠나도 내 삶에는 아무런 여파가 없도록 말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순간순간 보이는 이미지와 그때 느끼는 감성을 더 중요시하고 감각적이며 비상적인 관계만을 선호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젊은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실은 공허하고 외롭다. 더구나 상처가 났을 때 곁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약을 발라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 외롭게 하고 더 상처에 예민해지도록 만든다. 상처받기 싫어서 어느 누구도 깊이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럴수록 더 상처에 예민해지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상처 없는 삶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에 직면해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조금씩 단단해져 간다. 굳은 살이 박이면 소소한 아픔들은 그냥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굳은 살이 있어야 더 큰 상처가 왔을 때도 그걸 이겨나갈 힘이 생긴다. 하지만 상처를 계속 피하게 되면 굳은 살이 생기기는커녕 아주 조금만 찔려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게 된다. 상처 자체에 취약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버거워진다. 살다 보면 갑자기 징검다리를 만나기도 하고 가시덤불과 마주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가 아니다. 누구나 겪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상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상처라고 여겨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한다. 징검다리는 건너면 될 일이고 가시덤불은 조심조심 헤치며 나아가면 될 일인데 말이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해보자.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다. 지적을 받았으면 고치면 되고 입장 차이로 인한 사소한 마찰과 갈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사소한 일까지 모두 상처라고 말하면 우리 삶은 문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을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린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내 힘으론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왜 사소한 마찰과 갈등을 굳이 상처라고 명명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충분히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말이다. 그리고 상처는 우리가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무언가 원하는데 그게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부터 생각해보라.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금방 안 왔다는 이유만으로 냉큼 상처 입었다고 말하기 전에 말이다. 샤워를 하다가 보면 문득 팔에 긁힌 자국을 발견할 때가 있다. 언제 긁혔는지도 모를 자국을 보면 그제야 어디서 이랬지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국은 없어지게 마련이고 나도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무분별하게 상처라고 말하는 일들이 그 자국일 수도 있다. 그러니 스쳐 지나가고 그냥 넘어갈 일까지 굳이 상처라고 말하며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상처와 상처가 아닌 것을 구분짓는 것, 그것은 어쩌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